안녕하세요. 알터니가 빠지듯 속 시원히 복수한 6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외동딸 하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똑부러지고 강단 있는 성격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 인기가 참 많은 아이였죠. 그런데 그런 딸아이 인생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꼬여들게 됐는데요. 아직도 그놈만 생각하면 우리 딸이 고생한 게 생각나 자다가도 피눈물이 흐를 지경이랍니다. 그놈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저희 가족이 어떻게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찢어지게 가난한 딸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양말이 빵꾸가 나면 꿰매고 꿰매서 신기도 했고 제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술주정뱅이였던 아버지 그리고 병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가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셨을 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은 오직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돈 걱정 없이 차별받는 일 없이 잘 살고 싶다고 항상 다짐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뜨고 질 때까진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남은 시간은 부업을 하며 번 돈은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살뜰하게 모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직장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그렇게 돈 모아서 나중에 어디다 쓰려고? 집이라도 살려고 그래? 죽을 때 돈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젊을 때 펑펑 써봐야지. 돈을 신나게 쓸 수 있는 건 지금뿐이라며 젊음을 즐기라던 직장 사람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한 채 저는 꿋꿋이 돈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월세 나가는 것 외엔 따로 지출되는 돈도 거의 없었죠. 그렇게 친구도 거의 만나지 않고 돈을 모으면서 살다 27이 되던 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공무원이던 남편은 저의 검소하고 야무진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만난 지 1년도 안 돼 저와 함께하면 미래가 행복할 것 같다며 청혼을 하더군요. 그런데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난 당신과 다르게 행복한 환경에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야.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당신 부모님이 좋아해 주실까? 지금 그것 때문에 망설인 거야? 당연하지. 잘 키워서 공무원까지 된 아들이 부모도 없는 애랑 결혼한다면 누가 좋아하시겠어. 난 당신 부모님이 없어도 상관없어. 하다못해 한쪽 눈이 없어도 팔이 한쪽이 없고 다리가 없고 얼굴이 찌그러져도 괜찮아.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에 연연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말고 나랑 결혼하자. 남편은 있는 그대로의 절 사랑해줬고 다행히 시부모님께서도 절 편견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며느리가 아닌 자식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곤 했죠. 저희는 28이 되던 해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눈앞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힘듦마저도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었지만 결코 오냐오냐 키우지만은 않았습니다. 외동이라서 곱게 자랐다는 소리를 듣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또 하나뿐인 딸이 단단한 마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 마치 남자아이들을 키우듯 강하게 키웠답니다. 어느 날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작은 다툼이 있었다며 엉엉 울면서 들어오기에 딸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예진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할 거고 네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일들도 있을 거고 그때마다 힘들다 속상하다 이러면서 눈물 흘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딸,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마음을 먹어보자고. 운다고 달라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젠 울지 않기야. 알겠지? 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길을 걷다 넘어지더라도 울지 않고 무릎을 툭툭 털면서 일어날 정도로 씩씩해졌고 조금의 엇나감도 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했어요. 딸은 대학에 가서도 틈틈이 과외를 해서 스스로 용돈벌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용돈이 부족하진 않을까 싶어 물어보면 딸은 방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외하면서 버는 걸로 밥 사 먹고 살 거 사고 놀 거 다 놀아도 한 달 용돈 남으니까 돈 모자랄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 그리고 나 대학생이야. 공부하기 바쁜 시간인데 돈이 뭐가 필요 있어. 아이고, 참 못 말린다, 못 말려. 딸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무렵쯤 저는 20살 때부터 뼈 빠지게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원룸 건물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물주가 된 것이었죠. 비록 고층 빌딩 정도의 비싼 건물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수입에 달달이 들어오는 세입자들의 월세를 합하니 생활하는 건 어려움이 없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딸이 대학교 졸업반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과외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딸이 집에 들어와 제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내가 매력 있는 얼굴인가? 우리 딸 정도면 충분히 매력 있지. 근데 뜬금없이 그건 왜 물어봐? 아니, 아까 과외 끝나고 오는데 누가 갑자기 날 붙잡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인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모델 느낌이 확 나서 사진 한번 찍어주고 싶다고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인상도 괜찮게 생겼고 뭐 사진 찍어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몇 장 찍어줬지. 엄마, 사진 볼래?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 딸은 들뜬 목소리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작가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도 제게 말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딸에게 최고의 모델을 만난 것 같다며 종종 사진 모델이 되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번호를 교환하자고 했다더군요. 딸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번호를 건네줬고 말이죠. 그 사람 명함이라도 받아놓지 그랬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번호를 덥석덥석 줘.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안 그래도 명함 있으면 하나 달라고 말했었는데 자기가 아직 유명하지도 않고 작은 사진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딱히 명함 같은 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딱히 더 안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했지.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칼같이 끊어내야 돼. 알겠지? 아이쿠, 우리 엄마, 내가 누구야.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 단단히 붙들어 매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괜히 딸이 이상한 사람한테 걸린 건 아닌가. 혹시 엄한 짓이라도 당하면 어쩌지 싶고.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딸은 사진 작가라는 사람과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왔다며 저와 남편에게 보여주기도 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있으면서 전화를 하거나 입이 귀에 걸린 채로 휴대폰을 손에서 떼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혹시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사이로 발전한 건 아닌지 궁금한 마음에 저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딸, 요즘 계속 해실해실거리면서 웃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수상한데?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엄만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자친구 그런 거 없어. 뭘 또 그렇게 놀라. 그럼 매일같이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는 사람은 누군데? 그냥 친한 친구야. 그런 거 아니니까 괜한 오해 마셔. 딸은 남자친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미심쩍긴 했지만 그래도 딸이 아니라니 믿어주기로 했죠. 설령 남자친구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말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저녁에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저희 딸이었습니다. 딸은 어떤 남자의 팔짱을 끼고 뭐가 그렇게도 좋은지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어요. 여기서 딸의 이름을 부르고 아는 척을 하면 당연히 눈치 없는 엄마가 될 게 뻔할 뻔자였기에 아는 척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예진이 연애하나 봐. 뭐? 예진이가? 얼마 전에 물어봤을 땐 남자친구 없다고 했다면서? 오늘 마트 다녀오는데 저 앞에서 어떤 남자 손을 잡고 걷고 있더라고. 기집애 얼마나 좋은지
웃음소리가 심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니까. 예진이 나이 정도면 한창 연애하기 좋을 때지. 냅둬. 나중에 때 되면 얘기해 주겠지. 원래 부모들은 이런 거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거라고 했어.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얘기를 해주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같이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딸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 우리 딸 남자친구가 생겼어? 내가 예전에 말했었지? 길에서 내 사진 찍어준 작가님 자주 만나서 얘기 나눴는데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 생각도 깊고 또 보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꿈꿨던 이상형이랑 딱 들어맞기도 하고 점점 알아가 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만나보기로 했어. 어머, 그래? 엄만 이상한 사람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잘 됐네. 다음에 기회 되면 집에 데리고 와서 이 엄마 아빠한테 인사시켜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알겠어. 나중에 좀 더 만나고 편해지면 그때 데리고 올게. 딸은 알겠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주진 않았습니다. 딱히 데리고 올 생각이 없어 보이기에 저희도 굳이 데리고 오라고 성활 부리진 않았죠. 그렇게 딸은 학교를 졸업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만나고 있었어? 그때 사귄다고 말한 이후로 아무 말도 없길래 혹시 헤어졌나 하고 있었는데.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조용히 잘 만나고 있었어. 남자친구가 용기가 좀 생기면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만난 지도 오래됐고 이젠 어느 정도 용기가 생겼으니까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남자는 같은 남자가 제일 잘 알아보는 거 알지? 아빠가 너 만나는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한번 볼 테니까 언제든지 데리고 와. 그렇게 딸은 얘기를 꺼낸 다음 날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딸의 남자친구를 본 저희 부부는 잠깐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과 비슷한 키에 제법 살집이 있었고 턱 주변에 거뭇거뭇하게 나 있는 수염까지.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맞나 싶어 살짝 놀라긴 했지만 괜히 뻘쭘할까 싶은 마음에 애써 웃으며 맞이해줬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예진이 남자친구라고 해서 엄청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급하게 오느라 수염도 못 다듬고 와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수염도 다 개성이지 뭐. 급하게 왔으면 아무것도 못 먹고 왔겠네. 배고프겠다. 어서 앉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남자친구는 딸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속이 깊은 것 같았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참 괜찮은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를 끝마치고 차 한 잔을 하는데 딸의 남자친구가 저희 부부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전 아직 아마추어 수준의 작가인데다 남의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 수입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도 예진이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할 거고 부족한 게 있다면 열심히 고쳐나가려고 노력도 할 겁니다.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뿐인 딸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단 말이 참 고맙게 들려오더라고요. 게다가 딸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하고 싶어 했기에 조금은 이른 나이다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 저희 부부는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딸의 남자친구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보다시피 우리 집엔 아들이 없어. 든든한 아들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할 테니까 우리 예진이한테 잘해줘요.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라서 버릇없다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좀 강하게 키우긴 했어도
금지옥역 키웠으니까. 네,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겠습니다. 사위는 처음 장가를 왔을 때만 해도 저희 부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명절 때면 전날에 도착해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 왔습니다 하고 선물 세트를 하나를 안고 찾아오기도 했고, 명절 음식 준비를 돕겠다며 앞치마를 걸치고 두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어요. 아유, 자네가 무슨 음식을 안다고 그래. 먼 길 오느라고 피곤했을 텐데 저기 거실에 가서 예진이랑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어. 장모님, 저 생각보다 음식 엄청 잘합니다. 당신이 대답해봐. 나 음식 잘하지? 집에서 요리도 거의 내가 하잖아. 맞아, 엄마. 김서방 음식 나보다 잘해. 요리 실력이 장난 아니야. 가끔 저 사람은 왜 요리사를 안 하고 사진작가를 했지? 싶을 정도라니까. 그렇게 음식을 잘해? 그럼 어디 한번 김서방 솜씨 한번 볼까? 내가 웬만하면 딸한테도 이런 거 안 시키는데 뭐 김서방이 워낙에 잘한다고 하니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네. 맡겨만 주십시오, 장모님.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조그만 스튜디오 하나를 차리게 됐는데, 제일 첫 손님으로 저희 부부를 불러 가족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더니 제일 비싼 액자에다가 사진을 넣어주고선 그냥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이즈가 큰 액자 같은 경우엔 가격이 100만 원 정도는 했기 때문이었죠. 이거 액자 하나의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어? 1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손님도 없으면서 이렇게 막 퍼져도 돼? 가족한테 누가 돈을 받습니까, 장모님? 다 서비스죠. 부담 갖지 마시고 사위가 개역 기념으로 쏘는 거다 생각하세요. 사실 결혼을 했어도 쉽게 대할 수 없는 것이 사위와 며느리 위치잖아요.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하지만 사위는 애초부터 저희 집의 자식이었던 것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딸에게 하는 것,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딸내미 시집한 한 참 잘 보냈다 싶어. 김서방 같은 사위가 세상 전체에 어디 있다니.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라. 그치? 엄마,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엔 밤하늘의 별도 달도 싹 다 따줄 것처럼 굴다가 결혼하고 나면 사람이 싹 달라진다는 말 듣고 엄청 걱정했었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걱정을 사서 했구나 싶은 거 있지?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딸도 무척이나 행복하다고 말하고 저희 부부도 그런 딸을 보면서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시작한 사이는 딸을 모델 삼아 이런저런 사진들을 찍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SNS에 사진을 게시하기 시작했고, 우연치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이 알려지게 되어 찾아오는 손님들도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더군요. 스튜디오가 워낙 협소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손님들의 불만도 생기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사위는 조심스럽게 제게 스튜디오 확장 공사 비용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희 집이랑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다들 돈을 빌려주긴 힘들다더라고요. 요즘은 대출도 다 막혀 있어서 받기가 힘들다고 하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제일 좋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제대로 돈 벌어서 장모님이 빌려주신 돈 10배, 아니 100배로 갚겠습니다. 얼마 정도를 빌려주면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까지 한 4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빌려줄게. 뭐 10배로 갚니 100배로 갚니 그럴 필요는 없어. 이왕 입소문 탄 거 한번 제대로 해보게. 자네 말대로 물 들어올 때 힘차게 놓줘야지. 안 그래? 사위사랑은 장모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이 은혜 평생 관장 뚜껑 열고 들어갈 때까지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여윳돈이 조금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선뜻 사위에게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젊은 사람이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돈 때문에 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 쓰이기도 했고 또 가족이니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김서방한테 스튜디오 확장 비용 빌려줬다면서? 고마워. 너무 갑자기 물어봐서 엄마도 많이 당황했지? 당황은 무슨. 엄마도 마침 여윳돈이 조금 있어서 빌려줄 수 있었어. 그리고 니네도 많이 난감했을 거 아니야. 갑자기 그렇게 손님이 많아질 줄 상상이나 했겠어? 그렇긴 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지 다시 생각해도 신기하다니까. 이제 나도 스튜디오에 있으면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김서방 혼자 계속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사람 한 명 더 쓰기로 했어. 너도 스튜디오에서 일하게? 회사는? 우리 회사 지난주 금요일에 문 닫았어. 입사했을 때부터 경영난이다 뭐다 해서 살짝 휘청거리긴 했는데 결국 극복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지. 김서방 옆에서 뭐라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둘 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일해. 나중에 공사 다 되면 말해줘. 화분 하나 보내줄 테니까. 알겠어, 엄마. 고마워요. 그렇게 사위는 무사히 스튜디오 공사를 끝냈고 장모님 덕분에 예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고 또 좋은 직원까지 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해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상할이 많지 딸 사위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질 않거나 혹은 늦은 시간에 너무 바빠서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답장이 오곤 했어요. 얼마나 사진을 찍으려는 손님들로 문전성실 이루나 싶어 사위가 운영하는 스튜디오 근처로 가봤는데 불이 캄캄하게 꺼져 있는 겁니다. 뭐지 싶어 계속 가게 주변을 서성이는데 옆을 지나가던 어떤 젊은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진 찍으려고 오셨어요? 아, 예. 근데 문이 닫혀 있네요. 밥을 먹으러 갔나. 전화도 안 받고. 여기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인터넷엔 영업 중이라고 돼 있어서 사람들도 다 사진 찍으려고 왔다가 헛걸음하고 그래요. 이럴 거면 차라리 사정을 좀 써붙여 놓기라도 하던가. 아휴, 아무튼 주변에 예쁘게 잘 찍어주는 사진관들 많으니까 거기로 한번 가보세요. 젊은이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서 멀리 사라졌습니다. 가게 앞에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원이 꺼져 있다는 말만 들려왔고 딸에게 전화라고 문자를 해도 연락이 닿질 않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습니다. 여기 없으면 집엔 있지 않겠어? 집에 한번 찾아가 보자.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부부는 가게에서 차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초인종을 누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낯선 그 사람은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여기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남자분이 집 내놓으셨는데 급하게 뭐 이사를 간다고 하셨나? 그래서 싸게 내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난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서 실례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일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 순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진아, 너 지금 어디야? 네가 연락이 안 돼서 가게에 가도 문이 닫혀 있고 집에 찾아와 보니 진작에 이사 가고 없다고 하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엄마, 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나 사거리 쪽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어. 지금 와줄 수 있어? 대학병원? 거긴 왜? 너 다쳤어? 무슨 일인데?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딸은 벼랑간 계속 눈물을 흘리며 대학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했고 저희는 바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문자로 알려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희는 너무 놀라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혜진아, 이게 무슨... 엄마, 아빠... 그곳에는 잔뜩 헬스케진 모습의 딸이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밝고 건강했던 딸이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천히 다가가 딸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예진아, 아이고 이게 뭐야 대체. 네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엄마, 아빠, 난 너무 아파. 딸은 한참 동안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어떤지, 왜 그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았었는지에 대해 천천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영 소화도 잘 안 되고 배도 많이 아프더라고. 최근 들어서 좀 심해져서 동네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인 것 같다고 하는 거야.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아니겠지 싶은 마음으로 정밀 검사 받았는데 위암 3기래. 그 소리 듣자마자 하늘이 노래지더라. 이렇게 몸이 아프면 당연히 부모님한테 먼저 알리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나 얼마 못 살아요 하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맨날 전화도 피하고 문자도 늦게 보고 그랬던 거야. 미안해. 엄마가 어릴 때부터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눈물만 나와.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진작에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그럼 전부 다 내팽개치고 달려왔을 텐데. 아니다. 지금이라도 말했으니까 됐어. 그나저나 대체 스튜디오는 어떻게 된 거야? 집은 또 언제 이사를 간 거고? 김서방은 어디서 뭐 하는데 연락을 안 받는데니? 그 인간 얘기 꺼내지도 마, 엄마. 생각만 해도 역겨워 죽겠으니까. 뭐? 아, 무슨 소리야 그게? 좀 알아듣게 말해봐. 그 인간 스튜디오 확장하고 새로운 직원 구하고 난 뒤부터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집에 가면 나랑 얘기는 안 하고 휴대폰만 붙잡고 낄낄거리고 있고, 출근하면 시종일관 새 직원이랑만 붙어서 시시덕대고, 내가 다른 손님들 오해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어린애랑 좀 가까이 지낸다고 질투라도 하는 거냐는 헛소리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거 있지? 그래도 난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 대표고 직원이니까 최대한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겠지 했거든. 근데 이해한 내가 바보 멍청이었어. 설마 바람이라도 핀 거야? 김서방이? 집에 오면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전화 오면 나가서 받고 한참을 안 들어오고, 그때 딱 느꼈지. 이 인간 바람 피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은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봤는데 그 기집애랑 아주 깨가 쏟아지게 문자를 주고받았더라고. 그걸 보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 그런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딸에게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딸에게,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그렇게 잘했던 사이가 그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도 화가 나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엎어버리진 말고 날 한번 제대로 잡고 드잡이 해야겠다 마음먹은 그때 내가 암 진단을 받아버린 거야. 그 순간에 너무 무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몸은 이 모양 이 꼴이 돼 남편이란 놈은 여직원이랑 놀아나. 힘이 빠져서 딱 눈 감아버리고 싶었어. 근데 나 그놈한테 암 걸렸단 얘기 안 했거든. 근데 거실에 있던 내 진단서 보고서 물어보더라. 너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지. 나 위암 3기라고.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 묘하게 표정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굴을 세게 한 대 쳐버렸어. 사람이 죽는다는데 표정이 밝아지네? 했더니 뭐라는지 알아? 뭐라고 하던데. 자기도 아픈 사람 병수발 해줄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니까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하더라. 자기 나이도 젊고 이젠 돈도 어느 정도 잘 벌고 있으니까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나 너 바람 피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나 죽으면 그 여자애랑 새 살림 차리려고 그러는 거냐고 막 악을 쓰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죽어도 이혼해줄 일은 없을 거다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간대. 왜 알면서도 이혼을 안 해주냐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었어. 그래서 그 뒤에 너 어떻게 했어? 내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날 밤에 짐 싸서 그대로 나갔어.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짐 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 뒤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언니가 나한테 전화가 와선 이렇게 갑자기 이사 가는 게 어딨느냐고 그러는 거야. 알아봤더니 그 인간이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집을 내놓은 거였어. 나중에 그놈한테 전화했는데 기집애가 받더라고. 전화 받아서 하는 말이 암 걸려서 얼마 못 산다고 들었는데 참 안 됐어요. 대표님은 제가 잘 데리고 살게요. 이러는 거 있지? 아프지만 않았음 전국 팔도를 싹 다 뒤져서라도 찾아냈을 거야. 몇 년 동안 그 인간의 가면에 속았다는 게 너무 화나고 분한데 지금 내 몸이 아프니까 뭘 할 수가 없었어. 인간 취급해주기도 싫은 그 인간을 잡으려고 힘쓰다가 죽어버리면 내 인생만 너무 아깝잖아. 시댁에다가는 말씀드렸어? 아무 말도 안 하시든. 시댁? 당연히 말씀드렸지. 근데 엄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맞더라. 분명히 그 인간이 잘못한 건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아들 편을 들더라고. 당신 아들이 그렇게 된 것도 전부 내가 못해서 그런 거래. 게다가 얘, 너 같으면 암 환자랑 살맛대고 살고 싶겠니? 우리 아들은 젊고 지금도 돈도 많은데 충분히 새 장가 가고도 남지. 우리 아들 호랍이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재수없게 바지가랑이 그만 붙잡고 놔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나 예뻐했던 양반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가 차서 눈물도 안 나더라. 엄마, 난 있잖아. 절대 안 죽을 거야. 누구 좋으라고 죽어? 절대 못 죽지. 억울해서라도 나 살아야겠어. 그래, 우리 우선 항암 치료부터 하자. 항암 치료 열심히 받으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 뭐든 다 해보자. 그동안 딸이 혼자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을까 생각하니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했어요. 우선 딸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 부작용으로 밥도 제대로 넘기기 힘들어했지만 억지로라도 밀어 넣어야 했고 움직이기도 힘들어했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딸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위와 이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아예 닿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공시송달 제도라는 것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상간이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엿을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딸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어떻게든 꼭 살아서 그놈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많은 고통과 수없이 쓰러졌어도 딸은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암세포가 줄어들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의사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항암 치료가 잘 듣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살려는 의지가 엄청 강했고 또 보호자분들도 정성껏 간호해서 하늘이 감동을 받은 모양입니다. 의사는 상태가 긍정적이라면서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면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에 저희 가족은 얼싸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위암 완치율은 40에서 50%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딸은 그걸 이겨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가족끼리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에 오랜만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외식을 하러 간 날, 저는 식당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송을 보고 순간 숨이 확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 나오는 출연자 중 한 명이 바로 제 딸의 인생을 어지럽혀 놓은 사위놈이었던 겁니다. 예전과 달리 살이 많이 빠져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다행히 남편과 딸은 텔레비전을 등지고 있었기에 보지 못했지만은요. 황급히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니 사진 작가로선 예전보다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딸이 고통스러워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이놈은 서서히 인지도를 쌓아 올리고 있던 거죠. 저는 방송을 보고 난 후 그놈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진 작가들 중에 가장 성공하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딸은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고
건강관리라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비로소 완치 판정을 받게 됐죠. 딸이 완치 판정을 받던 날 저희 가족이 제일 먼저 계획한 건 그놈의 인생을 제대로 무너뜨리러 가자는 것이었어요. 전 사위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모델을 촬영하면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딱 제가 마음속으로 바라던 순간이 온 것이죠. 그놈 요즘 아주 잘 나가더라. 5년 동안 참아줬으면 우리 많이 참아준 거지? 당연하지 엄마 아빠. 친구 통해서 그놈 소식 들었는데 난 그 인간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길 바랬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놈이 어떤 놈인지 얘기해봤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 제일 높은 곳에 있을 때 끌어내려야지. 그게 진정한 복수 아니겠어? 딸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 사위는 인터넷을 좀 한다, 연예인을 좀 안다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유명해져 있었어요. 여러 방송에 나와 스튜디오 위치를 밝힌 적이 있었기에 찾아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첫 번째 단계로 딸은 많이 활성화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사위에 대한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딸과 저희 부부는 내 딸의 인생을 제대로 망친 스튜디오 대표 김태성의 인성을 고발합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서 그놈의 스튜디오 앞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스튜디오 주변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오늘 뭐 하는 날인가요? 김태성 작가님 방송 촬영하는 날이에요. 스튜디오 앞에서 촬영하신다고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 전부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놈은 방송 촬영을 하고 있더군요. 방송국에서도 나와 있고 또 사람들도 많이 몰려 있어서 이건 기회다 싶은 마음에 몰려있는 인파를 헤집고 딸과 함께 맨 앞으로 갔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피켓을 들고 있는 저희 가족 쪽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전 사위는 말을 하다 말고 저희 부부와 딸을 보더니 말을 멈추고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촬영팀들도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에 당황하며 서로 눈치만 살피기 바빴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까요?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 사이놈은 촬영을 멈춘 채 스튜디오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고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렸고 촬영팀도 피켓을 슬쩍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며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딸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저는 여기 스튜디오 대표 김태성 씨 전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올렸으니까 한 번씩만 봐주세요. 여기 저희 부모님이 메고 계신 피켓도 많이 찍어서 퍼뜨려 주시고요. 아주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없게 소문 내주시면 더 좋고요. 딸의 말에 사람들은 제각각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간간히 전 사위를 욕하는 목소리도 들렸고 제가 목에 메고 있는 피켓을 찍어 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내 사람들은 스튜디오 주변에서 흩어졌고 저희는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 사위놈은 그제서야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아니 이게 몇 년 만인가 김서방. 그동안 잘 지냈어? 방송도 타고 연예인들이랑 같이 일도 하고 말이야. 아주 팔자가 쫙 폈네. 예전에 알던 김서방이 아니구만 그래. 이거 명예훼손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변호사 써서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에 이것저것 죄 추가해서 넣으면 물어내는 벌금만 몇천일 테고 까딱하다간 징역살이까지 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 예전에 김태성이 아닙니다. 감당 가능하셔서 이러시는 거죠? 그까지 벌금 까짓 거 뭐 내면 되지. 내가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남의 영업장 찾아와서 이 난리를 치는데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왔지. 그리고 아는 변호사들은 나도 많어. 내 전화 한 통이면 자네 알아서 땅바닥에다 묻어줄 사람들 천지로 널렸다고. 난 내 딸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야. 어디 한번 진흙탕 싸움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줘?
눈을 부릅뜨면서 말하니 진짜로 제가 그렇게 할 것만 같았는지 전 사위는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 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과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말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땐 정말 실수였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법정 대응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예? 이렇게 빌겠습니다. 저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화 풀리실 때까지 때려도 좋고 욕하셔도 되니까 인터넷에 올리지만 말아주세요. 제발. 자네가 진짜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으면 자네 와이프까지 데리고 와서 내 딸 앞에 무릎 꿇려서 빌게 만들어. 그럼 용서해 줄지 말지 내 생각 한번 해볼 테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전 사위는 냅다 자리에서 일어나 위층으로 올라가더니 자기 마누라 손을 잡고선 저희 앞에 강제로 무릎을 꿇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여잔 저희 가족과 전 사위를 한 번씩 째려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당신 때문에 무릎까지 꿇어야 돼? 나까지 이 사람들한테 사과할 이유 없잖아. 그때 당신이 먼저 나 꼬셔서 넘어간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냐고. 시끄러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데 그 꼴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기가 막힌 듯 쳐다보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상황을 제일 어이없게 바라보던 건 저희 딸이었어요. 딸은 휴대폰을 들고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보니까 참 끼리끼리 잘 만났다 싶네. 어쩜 이렇게 둘이 똑같아? 아주 잘 어울리는 환장의 커플이야. 야, 카메라 안 치워? 휴대폰 부셔버린다. 아유, 바람을 펴도 어떻게 이런 애랑 피냐. 네 마누라 고집 때문에 네 인생도 같이 종치게 됐네. 싹싹 빌기라도 하면 세월도 많이 흘렀겠다. 용서를 한번 해볼까 말까 했었는데 기회를 줘도 발로 차버리다니. 안 됐다 안 됐어. 이래서 사람은 똑똑해야 한다니까. 뭐라고?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한 거였지. 아, 그리고 네가 아까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 했지? 그거 이미 커뮤니티에 내가 싹 뿌렸어. 인터넷까지 갈 필요가 있나. 피켓까지 들고 왔는데 게임 끝났지 뭐. 지금쯤 조회수가 얼마나 되려나? 너 진짜 1억이야? 예정이라는 것도 없냐? 예정? 그딴 건 개나 줘버린 지 옛날이야. 있잖아. 난 네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떨어뜨리고 싶었어. 지금이야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겠지만 시간 지나면 늘 그렇듯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겠지? 당연히 넌 그 틈을 노려서 다시 기어 나올 거고. 근데 난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가 방송이든 잡지든 어디서든 보일 때마다 일 그대로 끌어올릴 거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기어 나올 생각하지도 말고 여러 번 피보기 싫으면 그냥 쥐죽은 듯이 살아. 예진아, 나 이걸로 먹고 사는 놈이야. 한 번만 살려주라. 아무리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같이 해온 세월이라는 게 있는데. 이럴 때만 같이 해온 세월 운운하는 거냐?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 태성아. 네가 이걸로 먹고 살든 말든 뭐 내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 하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엄마가 스튜디오 학장 비용으로 빌려줬던 돈 4천만 원.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에다 이자 1,000만 원까지 해서 당장 동그라미 하나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통장으로 입금해.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뭐? 그 돈을 지금 나더러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나 돈 없어. 웃기고 있네. 야, 여기 건물값만 해도 몇 억은 넘는 거 내가 다 알고 왔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랑 그렇게 일을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니? 시간 딱 3일 준다. 3일 내로 줘야 할 돈 안 주면 나 다시 찾아와서 난리 칠 줄 알아.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 일 이후 전 사이놈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딸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 그리고 제게 빌려갔던 4천만 원에다 이자까지 포함해 1억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방송 촬영을 왔던 관계자들과 커뮤니티 글로 인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게 되어 잡혀있던 촬영 스케줄들이 모조리 취소되고 그놈이 나오는 예능 분량은 모조리 통편집됐으며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고 하더군요. 업계 내에서도 거친 비판이 이어졌고 인터넷에서도 전 사위는 완전 파렴치한 인간이 돼 있었어요.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나 전 사부인, 아니 그놈의 엄마가 자기 아들 좀 제발 도와달라고 예진이가 꼭 필요하다고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낯짝이 얼마나 두꺼우면 이런 문자를 남기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요? 바로 차단을 해버렸죠. 얼마 뒤 스튜디오가 있는 자리를 지나가니 임대 표시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그마한 측은지심도 들지 않고 사이다를 들이마신 것 마냥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결국 악성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 되고야 말았던 거죠. 정말 전 사위에 대해 여기에서 실명으로 밝히고도 싶지만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고 더 이상 분쟁을 원하지 않기에 전 그놈의 이름은 가명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네요. 남편은 퇴직을 하고 제 원룸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고 딸은 몇 년 뒤 전 사위 농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멋지고 듬직한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저희 부부에게 예쁜 손주까지 떡하니 안겨주고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어려운 일은 첫째는 명성을 얻는 것, 둘째는 사는 동안 명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뒤에도 명성을 보유하는 것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엔 그저 순둥하고 착한 줄만 알았던 전 사이놈이 명성을 얻고 난 뒤에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가장 보잘것없었을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을 버리고 돈과 명예 그리고 본능만 쫓아간다면 나중에라도 큰고 다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